예, 안녕하십니까. 예, 허영강 TV 2026년 3월 10일 제86회 이명박 대통령과 미래 10번째 시간입니다. 예,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세 번째 시간으로서 역대 대통령과 미래에 대해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예,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금 10번째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으로서 1941년생이고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현대건설의 CEO를 지내셨고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재임 당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소속 정당은 한나라당, 국민의힘 계열이죠. 별명이 불도저입니다.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고 정주영 회장하고 닮아서 불도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도 하셨죠. 현대건설 CEO 출신으로 기업형 지도자 이미지가 강했던 대통령입니다. 주요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에서는 747 공약으로 해서 747이라는 것은 연 7%, 1인당 GDP 4만 달러, 세계 최대 7대 경제대국, 이렇게 747. 이 747이 뭐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에서 떠서 올라갈 때 그런 상승 곡선을 그려보겠다 하는 747 공약이었었는데 여기에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 이분이 이제 건설이다 보니까 토목 쪽으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4대강 정비 사업을 했는데 이 4대강 정비 사업은 일부 비난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업입니다. 이 안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4대강 사업은 그 강에 쌓인 퇴적물을 걷어내므로써 물 빠짐이 좋게 해서 그 가뭄때 그 물을 가둬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맹기렸고 그다음에 보를 맹기려서 가뭄 때 물이 가둘 수 있는 그런 것도 맹길고 그래서 강을 효율적으로 맹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셨죠. 이 4대강 사업은 잘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도 강화를 했죠.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부시 대통령하고 골프 치고 하면서 그 한미 간의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서는 녹색 성장을 정책으로 추진했죠. 이때도 저도 그 풍력 사업을 할 때였었는데 녹색 성장은 그때 당시에 그 참 바람직한 사업이었었죠. 뭐 큰 성장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러한 녹색 성장을 할 수 있는 바탕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공기업 규제를 상당히 많이 했죠. 공기업을 규제하고 또 정책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그 전봇대 하나 없애려고 그러면 뭐 몇십 개의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그 규제 완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 그건 애만 썼지 이 나라 정부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어렵게 꼬여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긍정적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적으로 이 큰 금융위기가 닥쳤었거든요. 그것을 그 일본, 뭐 중국, 미국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었는데
그래도 한국은 그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명박 대통령이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는 2010년대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개최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상승시킨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서울 G20 그 회의 내용입니다. 이때 삼성동에서 했죠. 코엑스에서. 그다음에 도시 자원외교가 있죠. 석유, 가스 개발 투자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그 성공한 것도 있지만 또 돈 뜯기고 또 돈이 소모되고 막 그런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성공도 부정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원외교 우리는 자원이 없는 만큼 자원외교를 잘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도시개발을 또 잘했다고 볼 수 있죠. 서울시장 시절에 추진한 청계천폭원, 그다음에 국가 이미지 변경을 시켰죠. 그 서울 시내 그 매연과 교통난에 휩싸이던 것을 이렇게 환한 그 초록 도시로 바꿔놓은 공로가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적에 이 교통난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별다른 그 어려움 없이 차들이 소통되는 걸 보면서 참 잘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환경은 규제 완화와 친기업 정책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을 시도했던 그러한 그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과라고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갈등으로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촛불 시위라고 하죠. 이때 이게 촛불 시위가 왕성했었는데 저는 참 이거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국민들이 이렇게 그 실제로 광우병 그런 것이 없었고 또 이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 MBC 그 뉴스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난동 아닌 난동이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국민으로서 그 올바른 사항을 보고 정당하게 해야죠. 이게 이제 그 민주당 계열의 그러한 그 지원을 받는 그 MBC와 또 이 시민들의 이러한 무모한 이 판단은 앞으로는 시정이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 시위 때문에 상당히 위축됐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도 이런 거 행동을 할 적에는 사리 판단을 잘하고 해야지 무조건 그 선동에 넘어가서 이렇게 그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강 논란입니다. 이제 환경 파괴했다고 하고 예산 낭비 논란을 일으키는데 이 4대강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임진강 침수 방지 사업을 제가 추진해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지금 녹조잖아요. 이 녹조가 여름에 어디든지 그 날이 뜨거우면 녹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녹조가 생겼다고 4대강 사업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옛날에 4대강이 없이 우리 지역에서도 이 겨울에 여름에 떼약 뺏어서 오랫동안 세월에 물이 갇혀 있으면 이렇게 녹조가 낍니다. 아주 녹조가 심하게 끼죠. 근데 그거 생겼다고 해서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고 보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부터 마저 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은 첫째, 이 갇혀있는 물, 그 모래톱이 많이 강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걸 다 걷어냈어요. 그것이 물길을 터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4대강 사업 이후에 예, 강이 범람한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물을 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터줌으로써 그 물이 순환이 잘 되도록 해준 거는 참 잘한 사업이고요. 또 이렇게 그 물이 그 감을 때 무작정 서해로 다 빠져나가게 해서는 이 강바닥이 마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일부를 이렇게 가둬서 그 물이 그 용수로 쓸 수 있는 이런 걸 맹길어 줘야 되거든요. 그 우리 서울 같은 경우도 그 보가 두 개가 있잖아요. 잠실에 있고 그 김포공항 부근에 하나 있고. 그래서 일산대교 그 밑에 있죠. 그 이런 보가 있음으로써 한강이 이렇게 그 항상 물이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잖아요. 또 그 배도 띄울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그 보가 없었다면 한강에 어떻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가 뭐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그 이 강물을 가두는 그런 역할은 안 되지만 일정한 수준까지는 물이 차 있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은 아주 성공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자원회계에서 그 일부 실패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100이면 100 어떻게 성공만 다 하겠습니까? 일부 손실 나는 부분도 있죠. 그다음에 남북 관계입니다. 대북 강경 기조로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다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저건 그냥 왕조지 공산주의자들도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도 저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기조가 공산주의다 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하거든요. 제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북한 기업인들이 하는 꼴을 봤어요. 저건 기업인도 아니고 사기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북한이 그 강하게 남한을 압박하고 하면 그거를 받아쳐서 그 북한도 정신을 차리도록 해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상 좋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치 스캔들로서는 BBK 사건도 여러 의혹이 지속되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은 이게 문제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노태우 전두환도 그랬지만 이 양반들이 돈의 욕심을 안 냈으면 정말 위대한 대통령인데 그건 무슨 돈에 그 무슨 자선 만대 살 일이 있다고 그렇게 그 돈을 밝혀서 이런 그 영창을 가고 또 이렇게 그 악 순환을 남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 했으면 명예도 잘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생겼으면 하는데 이런 게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법 문제가 생겼죠. 퇴임 후에 뇌물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됐었죠. 이게 참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왜 재임 기간 동안에 왜 돈을 밝힙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이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했던 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그 심도탄 저작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도탄 저작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강은 깊게 파고
제방은 낮게 만들어라. 그 우리 지금 임진강 같은 데 보면 제방을 높게 써놨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 1500년 전후에서 그 그러니까 2000년 이때 돼 가지고 이 유비 관우 장비 그 시절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 그 이 청나라 지역에 이 양자강에 이러한 토목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할 적에 심도탄 저작원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이 사업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제방을 방단 그 높이 싸지 말고 그냥 이 강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맹기로 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게 임진강에서 보자면 이런 얘기죠. 지금 이게 고랑포 장좌지구인데 옛날에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퇴적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 외정시대 때는 여기까지가 강이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 안쪽이 다 강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강물이 이렇게 개천 모양 흘러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삼층 높이로다가 이렇게 이 퇴적지 쌓여 있으니까 이게 물이 못 빠지죠. 그래서 상류가 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기는 왜 이렇게 퇴적이 많이 됐냐? 이 서해 바다 조수가 여기 고랑포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가 고랑포 나루고 여기가 자주포인데 이 자주포까지 그 서해 조수가 밀고 올라와요. 그럼 밀물 때 물이 올라오면 위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물은 이 조수에 막혀서 물이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속이 떨어지죠. 그 유속이 떨어지니까 유속이 떨어지는 이 지역에다가 이게 싣고 왔던 모래들을 다 이렇게 쏟아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퇴적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 밑에 판에서 보면 여기서 요 선상으로 여기가 이쪽 강 석벽이거든요. 요 나무가 이렇게 길게 있는 게. 근데 이 석벽에서 여기까지 이게 저 외정 시대 때까지 1930년대까지 여기까지가 강이었었어요. 여기까지가 강이었을 때 이렇게 강이 넓었었어요. 이 파도가 치고 그다음에 배에다가 이렇게 버스도 싣고 들어오고 저 무역선이 여기까지 드나들었거든요. 고랑포 나루까지. 그런데 지금은 무역선은커녕 지금 어부들의 배도 잘 못 다닐 지경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썰물이 되면 이 배바닥이 이 모래에 걸려서 배가 못 다녀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지금 이 중국 그 이 치수 사업은 이 삼국시대 총나라 때인데 양자강에 하사한 치수 사업인데 이거를 현대도 이 치수 사업을 표준으로서 전 세계 그 치수 사업을 한답니다. 이게 세계 치수 사업의 제일 성공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이거 임진강도 퇴적이 돼서 이렇게 범람을 하니 우리도 이 한강 같이 이렇게 퇴적청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물빠짐이 되죠. 우리가 지금 그 우리 백학, 장남, 이떡 지역의 민가들이 다 잠기고 그랬던 게 바로 이 이유예요. 물이 못 빠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치수 사업한 거는 만 국민이 이 내용을 알고 박수를 쳐야 될 그럴 사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을 잘해서 빨리 끝냈다는 거. 그 다음에 2010년도에 G20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해서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죠. 그 다음에 친기업 정책 및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 기업이
사업하기 힘든 규제를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그 자원외교를 확대했죠. 과라고는 하지만 과가 아닌 부분도 있어요. 이거 뭐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거 그동안에 미국산 쇠고기에서 진짜 광우병 같은 게 나왔다면 이거 당연히 과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도 잘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과라고 이렇게 하는 건 무리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4대강 사업도 당연히 치산치수 사업이 최고거든요. 이 이명박 대통령이 치수 사업을 한 거는 정말로 그 후대에서 박수 받아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해외 자원외교 분명히 했어야 될 일인데 일부 손실이 일어난 부분도 있었죠. 근데 이거 일부 손실이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갖다 그 불합리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남북 관계 악화했던 거, 북한이 어떤 그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하는 거 무조건 참고 보여야 될 일은 아니에요. 8.18 도끼 만행 때 저는 그때 당시에 그 현역에 있을 때거든요. 그때 우리는 8.18 도끼 만행 때 북한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러한 충만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 개는 몽둥이를 잡아야 된다고 그 공수 부대를 갖다 북한 지역에 투입을 했잖아요. 그때 전쟁을 붙을 걸 우리도 좀 바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북한이 뭐 하면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잘못하면 강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철원 3사단 지역에 그 북한에서 자꾸 그 남한 병사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때 3사단 백골사단 박정인 사단장이 이거를 그 전체 포를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 북한이 놀라게 한, 그리고 북한이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죠. 그렇게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맨날 그 미적미적 미루고 빠지고 감춰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이 북한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강하면은 강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퇴임 후 뇌물 받은 거하고 이제 형량을 그 실형을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대통령들이 발생되지 않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무슨 돈 욕심이 왜 납니까?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하지 말자는 그런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그 역사적 평가를 빌리자면 경제개발 중심의 실용정부라는 평가도 있지만 토건정치와 권력형 비리라는 평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긍정평가로서는 경제중심 실용주의, 위기관리 능력, 기업형 행정 이런 건 잘했다고 하는 거고, 일부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토건중심 정책, 정치적 갈등 심화, 부패 사건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민주당 계열의 노무현 정부하고 그 다음에 우파 계열의 이명박 정부가 핵심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분배와 성장의 균형, 중소기업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 중심 정책, 기업 투자 확대, 규제 완화 이런 거를 주로 주장을 했죠. 대표 경제 전략으로서는 동북아 경제 중심 구상을 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 성장 전략으로서 747 공약을 했고 이러한 것을 추진했습니다. 대북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햇빛 정책을 개성했고 남북 화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조건부로 협력을 했고 북핵 문제 우선 해결을 먼저 들고 나왔죠.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북한의 핵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들은 지금 돌아보면 잘했던 얘기다. 그 지적을 잘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외교 정책으로서는 노무현 정부는 자주 외교 강조, 한미 관계 재조정.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한미 동맹 강화, 실용 외교 이런 건 뭐 무리 없이 이렇게 잘 추진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외교 이슈는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체결. 저는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추진할 수 있었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하게 밀어서 이렇게 한미 FTA 추진을 했던 것은 참 결과적으로 잘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한미 FTA 발효를 했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참여를 했고 사회정책으로서는 참여정부, 시민참여 확대를 해왔는데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 효율중심 행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복지정책은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노무현 정부에서 했고 사회안정망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맞춤형 복지, 서민금융을 확대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했고 종부세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죠.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 및 공급 확대를 시행해 왔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세종시를 적극 추진했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해서 그 4대강의 그 치수 사업을 잘 추진한 이런 거는 100년 대계를 위한 사업입니다. 물론 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불합리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빼고서 대체적으로 보면 잘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의 요약본이니까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로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 4대강 사업, 한미동맹 강화, 녹색 성장 전략, CEO형 실무 행정 이런 것들이 공과가 있고 비판적이라는 것은 747 앞에 얘기했죠. 그다음에 4대강 환경 비리, 그다음에 남북관계 악화, 자매 외교 실패, 뇌물 횡령 유죄 이런 것들이 비판적이고 위기관리형 경제정책은 잘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개발 중심 국가 운영을 했고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했고 사법 책임을 진 이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서 사법 책임을 진 사례가 있었죠. 경제와 개발 중심의 실용정부였지만 4대강 논란과 사법 문제로 평가가 크게 결단이 된 그러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좀 욕심만 좀 덜 부렸으면 국가 공익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광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